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쿄의 회의실에서 일본 전문가가 책상을 내리치며 불가능을 외쳤고 유럽과 중국의 기술진들도 냉소를 보냈죠. 보고서를 보니 경제성 지표는 0.83, 실패를 뜻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한국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유엔본부 42층.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스웨덴 출신인 제가 공공인프라 전문관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 받은 보고서 하나가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파일명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국 울릉도 공항 건설 프로젝트 긴급 검토 요청.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지방공항 건설 계획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해 바다 위에 공항을 건설한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육지에서 130km나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파고가 평균 3m를 넘는 거친 동해에서 말이에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경제성 지표는 0.83이었죠. 일반적으로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수치는 투자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15년간 아프리카 오지의 도로, 건설부터 남미 고산지대, 터널 공사까지 온갖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검토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케이슨 공법이라는 걸 써서 16,000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다에 가라앉혀 인공섬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그런 거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거친 바다를 건너 운반한다는 걸까요? 창밖 허드슨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강도 겨울이면 얼어붙는데 동해의 무서운 파도와 바람은 어떻게 견뎌낸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세상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에 도전하는 한국인들의 용기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니면 무모한 모험일 수도 있지만요. 보고서 끝부분에 실린 울릉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겨울이면 완전히 고립돼요. 응급 환자가 생겨도 배도 헬기도 뜰 수 없는 날이 1년에 150일이 넘습니다. 이런 절실한 호소들이 계속 이어졌죠. 15년 동안 유엔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제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었어요.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죠. 과연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무총장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소피아, 사무총장님이 긴급히 찾으십니다. 한국 울릉도 건 때문인 것 같아요. 사무총장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가죽 의자와 책들이 뿜어내는 그 특유의 향이었죠. 사무총장은 창가에 서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피아, 앉으세요. 한국에서 온 요청건을 검토해봤나요? 그는 돌아서며 제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유엔에 요청한 문서였습니다. 국제기구의 공정한 평가를 받아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답했죠. 경제성 지표 0.83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낮다는 의미였고 전문가로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권고해야 할 수준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 말이에요. 사무총장은 책상 위 지구본을 돌리며 한국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이런 거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고 중국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나요? 2주 안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는 필수고요. 2주라는 시간이 빠듯했지만 도전적인 과제일수록 제 가슴이 뛰었어요.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숫자와 보고서만으론 알 수 없는 진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2시간 후에는 벌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어요. 48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어요. 공항 곳곳에서 한글이 눈에 들어왔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가 이 나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첫인상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소피아 앤더슨 박사님이시죠? 국토교통부 정윤호 실장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 적힌 한글과 영어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과 복잡한 도로망을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좁은 땅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마치 숲을 이루듯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이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죠. 정 실장이 건네준 자료를 펼쳐놓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 공항 설계도면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바다 위에 이런 규모의 활주로를 만든다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습니다. 케이슨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바다 밑에 차례로 배치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 개당 무게가 16,000톤이라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거친 동해를 건너 운반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심 23m에서 31m에 달하는 바다 밑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안착시킨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울릉도로 출발한다는 일정표를 보며 긴장됐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제 판단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거든요. 새벽 5시, 호텔 로비에서 정윤호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어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헬기 운항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헬기장에 도착하자 조종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울릉도 상공 풍속이 초속 15m를 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이 빠듯했거든요.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조종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에 오르자 엔진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해의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서울이 장난감처럼 멀어지자 끝없는 동해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고 파도들이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춤추고 있었어요. 헬기가 고도를 높이자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울릉도입니다. 정 실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작은 점 같은 섬이 보였어요. 가까워질수록 울릉도의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험준한 절벽들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있었고 섬 전체가 마치 요새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주변 바다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바다의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바로 케이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그 규모가 더욱 실감났죠. 각각이 아파트 건물만 한 크기였는데 그런 게 20개가 넘게 바다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에 거대한 블록들을 늘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게 정말 케이슨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22개가 설치됐어요. 헬기가 더 낮게 날자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수십 대의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선들이 케이슨 주변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울릉도에 착륙하자 강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고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소피아 박사님, 반갑습니다. 현장 총괄 박지성 소장입니다. 그는 유머러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진짜 판단해주세요. 이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정윤호 실장의 말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공사 현장은 가히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공룡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개미떼처럼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이미 인간의 의지로 변형되고 있었어요. 박 소장이 모니터를 켜서 실시간 공사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밑 케이슨들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케이슨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배치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걸 어떻게 계획한 건가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친 바다와 그 위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자연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는 한국인들의 뚝심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박지성 소장이 커다란 설계도를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바다 위에 그려진 복잡한 도면을 가리켰어요. 케이슨 배치도였는데 각각의 위치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케이슨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박 소장은 유머러스해 보였지만 설명할 때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뚝심 있는 성격이 느껴졌어요. 벽면에 걸린 공정표를 보니 현재까지 22개의 케이슨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각 케이슨의 무게가 정확히 16,000톤입니다. 제가 숫자를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8층 높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다에 가라앉힌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박 소장이 모니터를 켜서 케이슨 제작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오는 건가요? 화면에는 포항 영일만의 거대한 제작 야드가 나왔어요. 축구장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210km를 끌고 옵니다. 한 개당 52시간이 걸려요. 박 소장이 다른 화면으로 바꿔서 케이슨 운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예인선들이 케이슨을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동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천천히 이동하는 장면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건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로 운반하는 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박 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의 여유로움이랄까요. 현장으로 나가자 실제 케이슨 설치 작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케이슨이 예인되어 오고 있었어요. 수십 척의 작업선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래를 호위하는 돌고래떼 같았죠.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이 장관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슨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자 정교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의 무전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모든 움직임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바닷속 25m 아래 지정된 위치에 케이슨을 정확히 안착시키는 작업이었거든요.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박 소장이 헬멧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야 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닷속에서 케이슨이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다에 삼켜지는 장면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수면 위로는 약간의 거품만 남았지만 바다 밑에서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에 놀랐어요.
작업이 끝나자 박 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설치된 케이슨으로 전체 공정이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거였어요. 그는 작업자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위험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의지와 기술이 만나면 정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박지성 소장이 저를 울릉도 도동항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작은 어촌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이곳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한 할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민 대표인 한미래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분의 손은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악수할 때 느껴지는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한미래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가자 몇 명의 주민들이 더 모여 있었어요. 손자가 아플 때마다 하늘길이 필요했어요. 바람 때문에 헬기도 못 오면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책상에서 보던 숫자와 그래프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이었거든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11살 손자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는데 사흘 동안 배가 못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흘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울릉도에서는 응급 상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완전히 고립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1년에 150일 이상은 배가 결항돼요. 겨울엔 더 심하죠.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연평균 결항일수가 이렇게 많다는 걸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더욱 심각했어요.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마을 학교에서 만난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도 인상적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김민준 학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학교도 병원도 멀지 않아요. 아이의 순수한 기대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울릉도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육지로 나가야 했습니다.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 박서연 학생도 말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울릉도에는 없어요. 공항이 생기면 주말에 육지로 레슨 받으러 갈 수 있대요. 아이들의 꿈이 지리적 한계 때문에 제약받는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이런 제약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였죠. 울릉도 보건소를 운영하는 김대성 의사도 만났습니다. 그는 20년째 이곳에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날씨가 나쁘면 헬기도 뜰 수 없거든요. 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의료진의 고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제한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중증 환자는 반드시 육지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 지연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울릉도 어업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조합장인 이종수 씨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40년째 이곳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의 손은 바다 내음이 밴 것 같았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우리가 잡은 신선한 생선을 당일에 육지로 보낼 수 있어요. 이 조합장의 말에서 경제적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배편으로만 운송할 수 있어서 신선도 유지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항공 운송이 가능해지면 울릉도 수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 박영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울릉도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일자리도 없고 교육 기회도 부족하니까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현재 울릉도 인구는 10,000명 정도인데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공항이 생기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에서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는 진짜 필요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명줄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경제성 지표 0.83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런 절실한 현실을 보게 되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정윤호 실장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서의 사흘째 아침, 서울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회의실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 너머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보였어요. 정윤호 실장과 박지성 소장이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서울 회의실에는 예산 담당자, 설계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활주로 길이 연장 문제였거든요. 현재 설계된 1200m로는 안전 마진이 부족합니다. 박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울릉도의 강풍 조건을 고려하면 최소 1500m는 되어야 해요. 화면 너머 예산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300m 연장에 약 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 예산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1조 원이라는 금액이 주는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박 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300m가 생명줄입니다. 예산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정윤호 실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연평균 풍속, 돌풍 빈도, 시정거리 등의 수치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울릉도의 기상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국제항공기구 기준으로도 이런 조건에서는 더 긴 활주로가 권장됩니다. 제가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사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하지만 서울 쪽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터당 33억 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활주로, 건설비의 몇 배에 달해요. 박 소장이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바다 위 공항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안전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안전과 예산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였어요. 화면 너머 설계 책임자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MAS 시스템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어요. 활주로 끝단에 특수 재질을 깔아 비상시 항공기 제동을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EMAS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EMAS는 보조 안전장치일 뿐, 활주로 길이 부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예산 제약을, 울릉도 쪽에서는 안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윤호 실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현장 사무실은 적막했습니다. 박 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답답한 적은 처음이에요. 정 실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 현실과 기술적 필요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에서 오간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예산 산정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문점이 있었어요. 300m 연장에 1조 원이라는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같았습니다. 미터당 33억 원은 국제 기준으로 봐도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이 비용 산정이 정확한 건가요?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소장과 정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서울에서 그렇게 계산해서 내려왔거든요. 오후에는 현장 기술자들과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한결같이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길이로는 악천후 시 운항이 어려워요. 울릉도 기상 특성상 안전 마진이 더 필요합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론적 계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상 조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국제공항 설계 기준, 유사 조건의 해외 사례, 울릉도, 기상 데이터 등을 종합해서 분석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설계로는 안전 운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책임감 속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예산 논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는 저와 박지성 소장, 그리고 몇 명의 현장 엔지니어들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설계 도면과 데이터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마지막 검토를 부탁드려요. 박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그에게도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바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울릉도 주변의 풍향과 풍속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북서풍이 얼마나 강한지, 돌풍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겨울철 평균 풍속이 초속 15m를 넘어요. 현장 기상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심각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활주로 길이로는 안전, 착륙이 어려웠습니다.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1500m는 필요해요. 제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였어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됐어요. 처음에는 울릉도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적 검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차가운 제목이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기술만으로 완벽할 순 없어요. 이건 사람을 위한 공항이어야 해요. 제가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봐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미래 할머니의 절절한 호소, 아이들의 순수한 기대감, 의료진의 답답함, 어업인들의 경제적 희망까지. 현장 엔지니어들도 각자의 업무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박사님, UN 보고서에는 뭐라고 쓰실 건가요?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 프로젝트의 미래가 제 보고서에 달려있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공사 현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검토, 경제적 파급 효과, 사회적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어요. 특히 활주로 길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고사항을 적었습니다. 1200m로는 부족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1500m로 연장해야 해요. 제 결론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박 소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사무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시각에서 점차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과정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제가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국민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정부, 기술로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울릉도 공항에는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평가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보고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울릉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설치된 케이슨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지성 소장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보였어요.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공사 진행하세요. 헬기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미래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일찍부터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헬기가 이륙하자 울릉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의지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유엔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바다 위의 생명선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라고 정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고립된 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다. 며칠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과 언론진이 모인 가운데 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분위기가 점차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것은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증거이자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일본과 중국 대표들의 반응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판적 태도에서 관심과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몇몇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자국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정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활주로 연장 예산이 승인됐다는 것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1500m 활주로로 최종 설계가 변경됐고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었어요. 박지성 소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 3년 후 울릉도 공항이 완공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습니다. 첫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주민들의 환호성, 응급환자를 실은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모습, 아이들이 육지로 공부하러 가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가슴 뭉클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울릉도 케이슨 설치 현장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바다 위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용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정신까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됐습니다. 좁은 땅에서 시작해 바다와 하늘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나라. 기술과 의지로 한계를 극복하는 나라. 울릉도 공항은 그런 한국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몇 년 후 완공될 그 공항을 다시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관광객으로서, 한국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